2016년 11월 늦가을 저녁이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박영수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주방에서는 아내 최순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저녁 먹어요. 남편 박영수는 주방 식탁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요즘 부부의 대화 주제는 하나뿐이었다. 올해 3월 결혼해서 뉴질랜드로 떠난 아들 민준 이야기였다. 민준이 요즘 연락이 뜸하네요. 바쁘겠지 뭐. 새 직장 적응하느라. 영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아들은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를 했는데 최근 2달째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 김지혜도 카카오톡 답장이 늦어지곤 했다. 따르릉, 따르릉. 그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이었다. 영수와 순이는 서로를 쳐다봤다. 순이가 황급히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준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가라앉아 있었고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순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혜가요. 이혼하자고 해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다. 영수도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이혼? 결혼한 지 겨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안 맞는데요. 안 맞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애도 2년이나 했잖아.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영수가 전화를 빼앗듯 받았다. 민준아, 아버지다. 대체 무슨 일이냐? 자세히 말해봐. 아버지, 지혜가 한국 가고 싶대요. 여기 생활이 힘들다고. 그리고 저랑은 더 이상 못 살겠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지혜는 마음이 굳은 것 같아요.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순이는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봤다. 저녁 7시 23분. 평범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식 때만 해도 그렇게 웃고 행복해하던 두 사람이었다. 남들 부러워하는 신랑 신부였다. 뭔가 이상해. 8개월 만에 이혼이라니. 영수가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다. 순이는 소파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을 리 없어요. 분명 저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착하더니.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순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혜 집안과 몇 차례 마찰을 빚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예단 문제로 사돈댁 어머니와 언성을 높였던 일, 신혼집 위치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일.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운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는 계속 생각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는 걸까? 분명 뭔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부은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점심시간 순이는 휴대전화로 며느리에게 카카오톡을 보냈다. 지혜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참을 기다렸지만 읽은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다. 순이의 가슴 속에서 불안과 의심이 커져갔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영수와 순이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제 생각에는요, 지혜가 분명 다른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렇지 않고서야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겠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게 직접 진실을 듣겠다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말, 순이는 매일 밤 며느리 생각에 잠을 설쳤다. 아침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지혜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게 정상이에요? 시어머니가 연락했는데 일주일 동안 답이 없다는 게. 순이는 출근길 차 안에서도 남편에게 투덜댔다. 영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애들이 원래 그래.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숨기는 거예요. 분명히. 순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복지관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와 아들 생각뿐이었다. 12월 초 민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영수가 먼저 받았다. 민준아, 그쪽은 어떻게 됐니? 아버지, 지혜가 1월에 잠깐 한국 들어온대요. 회사 일 때문에. 영수의 눈빛이 변했다. 순이도 남편의 표정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 짐작했다. 1월에? 언제쯤? 1월 10일이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기회예요.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해요. 그래.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전화로는 안 돼요. 얼굴 보고 직접 물어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영수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며느리를 만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히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민준이도 정신 차리고 저에도 꼬리를 내리죠.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녹음을 해야겠네. 자백을 받아내면. 맞아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며느리를 어디서 만날 것인지, 어떻게 자백을 받아낼 것인지. 12월 중순, 순이는 복지관 동료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아들하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머, 왜? 무슨 일 있어? 그러게. 갑자기 안 맞는데. 근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다른 남자 만난 것 같아. 그게 확실해? 확실하진 않지만 정황상 그렇잖아.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은숙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니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이유?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겠어. 순이는 동료의 조언을 귓등으로 흘렸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속으론 뭘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잖아. 너무 빨리 결혼했다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2018년 1월 영수와 순이는 손꼽아 1월 10일을 기다렸다. 순이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지혜 오는 날 공항에 우리가 마중 나갈게. 어머니가요? 괜찮아요. 지혜 혼자 올 수 있어요. 아니야. 오랜만에 보는 건데 우리가 나가야지. 며느리인데. 민주는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수고스럽지만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다. 다 준비됐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따져 물어봐야죠.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해. 영수는 서재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하나 꺼냈다. 녹음 기능이 있는 구형폰이었다. 이걸로 녹음하면 되겠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해요. 밖에서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면 되겠네. 두 사람은 마치 작전을 짜듯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1월 9일 밤 순이는 잠들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다. 내일이에요. 드디어. 긴장되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이 저지르려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깨닫지 못했다. 2018년 1월 10일 화요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영수와 순이는 1시간 전부터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는 손에 든 핸드백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자꾸 만지지 마. 티나잖아.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는 손을 내렸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저기 나온다. 영수가 고개로 가리켰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지혜가 보였다. 여행으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다. 지혜는 시부모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순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했다. 뭘 그래?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가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그래, 힘들었지? 비행기 오래 탔을 텐데. 영수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순이가 물었다. 배고프지? 우리 밥 먹고 가자. 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오늘 일찍 퇴근했어. 며느리 보러 왔는데. 순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혜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차는 공항 근처 한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 시간 내내 순이와 영수는 지혜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뉴질랜드 생활은 어떤지, 민주는 잘 지내는지. 민준 오빠는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힘들어하긴 하지만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원래 성실하니까. 순이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순이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숨기는 기색은 없는지,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영수가 말했다. 지혜야, 우리 집에 잠깐만 들를래? 할 말이 좀 있어서.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했고 친정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하지만 시부모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 멀지 않아. 차 한잔하고 바로 보내줄게. 순이가 다정하게 말했다. 지혜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앉아. 편하게. 순이가 말했다. 지혜는 식탁에 앉았다. 영수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순이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다. 지혜는 물을 마시며 시부모를 바라봤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셨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더 이상 다정한 표정은 아니었다. 지혜야, 민준이한테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지혜는 순간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그게 저희가 아직 이야기 중이라서요. 이야기 중? 그럼 확정은 아니라는 거야?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혜가 말을 잇지 못했다. 순이의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다. 저는 좀 힘들어서요. 뉴질랜드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힘들다고? 그게 이유야?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혜는 움찔했다. 네, 그리고 민준 오빠랑 생각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생각이 안 맞는다는 게 뭔데? 영수가 끼어들었다. 지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냥?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냥이라는 게 있어? 순이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지혜를 내려다보는 자세였다. 지혜는 긴장했다. 어머니,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들 문제인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영수가 지혜를 제지했다. 지혜는 멈춰섰다. 불안감이 커졌다. 지혜야,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 다른 남자 만났지? 순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지혜는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 폈지? 그래서 우리 민준이랑 이혼하려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혜가 급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순이는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가 밀려왔다. 순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갑자기 지혜의 뺨을 후려쳤다. 이 거짓말쟁이야. 따귀를 맞은 지혜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믿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지혜의 뺨을 때렸다. 솔직하게 말해. 누구야? 누구랑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정말이에요. 지혜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순이는 3번째, 4번째 따귀를 날렸다. 지혜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여보, 녹음해.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혜씨,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누구랑 언제부터 만났습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마치 범인을 신문하는 것처럼. 저는 정말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왜 이러세요? 지혜가 울면서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믿지 않았다. 순이는 다시 지혜에게 다가가 5번째, 6번째, 7번째 따귀를 날렸다. 지혜의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났다. 아파요. 그만하세요. 지혜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순이가 더 빨랐다. 지혜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겼다. 어디가? 지혜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머리가 거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눈앞이 아찔했다. 목 뒤쪽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아! 지혜가 비명을 질렀다. 여보, 저거. 영수가 서재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다. 경찰 수갑이었다. 작년 여름 김포 헌호 수거장에서 주웠던 것이다. 팔 내밀어. 영수가 차갑게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 보내주세요.
제발. 팔 내밀라고. 영수가 소리를 질렀다. 지혜는 두려움에 떨며 팔을 내밀었다. 영수는 거칠게 지혜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찰칵 소리와 함께 차갑고 무거운 쇠가 손목을 조였다. 이럴 거 없이 솔직하게 말하면 돼. 누구랑 만났어? 순이가 수갑찬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혜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순이는 현관 신발장에서 자신의 스카프를 꺼냈다. 그리고 지혜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지혜는 저항했지만 이미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지혜가 재갈 물린 입으로 신음했다. 순이는 스카프를 머리 뒤로 돌려 단단히 묶었다. 이제 지혜는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순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영수는 여전히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고 있었다. 지혜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왜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영수가 물었다. 지혜는 재갈 때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고개만 세차게 저었다. 순이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지혜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목 뒤쪽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이 정도면 정신 좀 차렸겠지? 순이가 남편에게 말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직접 사돈댁에 가봐야겠어. 저 집 부모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따져 물어야지. 두 사람은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대화를 나눴다. 지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다. 순이는 현관으로 가서 코트를 입었다. 영수도 외투를 챙겼다. 우우. 지혜가 재갈 물린 입으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순이는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1시간 30분이면 다녀올 거야. 그동안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순이가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 도망치면 일이 더 커져. 내 부모한테도 다 알릴 거야. 영수가 위협했다. 지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현관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지혜는 혼자 남겨졌다. 수갑이 채워진 채, 재갈이 물린 채, 바닥에 쓰러진 채로. 지혜는 온몸이 떨렸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억울함이 몰려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목 뒤쪽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마도 목뼈를 다친 것 같았다. 지혜는 수갑찬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27분이었다. 시부모가 1시간 30분 후에 돌아온다고 했다. 그럼 6시쯤. 그 전에 탈출해야 했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영수와 순이는 차에 타자마자 서로를 바라봤다. 순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제대로 한 거 맞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생각해. 차는 인천 시내를 빠져나가 서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혜의 친정은 서울 강서구에 있었다. 약 40분 거리였다. 녹음은 잘 됐어요? 응, 다 녹음했어. 나중에 민준이한테 들려줘야지. 영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35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걸 들으면 민준이도 알겠지. 저 애가 얼마나 뻔뻔한지. 순이가 말했다. 차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한편 집에 남겨진 지혜는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수갑 찬 손으로 스카프를 풀려 했지만 순이가 너무 단단히 묶어 놓았다. 재갈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다. 지혜는 바닥을 기어 현관 쪽으로 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쇠가 없으면 열리지 않는 도어록이었다. 지혜가 좌절하며 신음했다. 현관문을 발로 쳤다. 쿵쿵 소리가 났지만 이 시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혜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50분. 벌써 20분 넘게 지났다. 지혜는 주방 쪽을 바라봤다. 주방으로 기어갔다. 수갑 때문에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 싱크대 서랍을 열려 했지만 손잡이가 높은 곳에 있어 닿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칼은 없었다. 그때 지혜의 눈에 거실 한쪽 벽에 박힌 못이 보였다. 액자를 걸었던 흔적인지 못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다. 지혜는 그쪽으로 기어갔다. 수갑을 그 못에 비볐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10분쯤 지났을까? 수갑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생겼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지혜는 전략을 바꿨다. 스카프를 못에 걸고 비볐다. 스카프가 조금씩 헤어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스카프를 못에 비볐다. 목이 졸리는 것 같았지만 참았다. 마침내 스카프가 찢어졌다. 재갈이 느슨해졌다. 지혜는 얼굴을 흔들어 스카프를 벗어냈다. 하하. 드디어 입이 자유로워졌다. 지혜는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혜는 다시 못 쪽으로 갔다. 이번엔 수갑 체인 부분을 못에 걸고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손목이 까지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수갑은 생각보다 튼튼했다. 시계를 봤다. 5시 38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지혜는 초조해졌다. 지혜는 현관 신발장을 다시 뒤졌다. 수갑 찬 손으로 어렵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신발들과 우산,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가 있었다. 지혜의 눈에 작은 드라이버가 보였다.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수갑 자물쇠 부분을 들여다봤다. 작은 구멍이 있었다. 지혜는 드라이버 끝을 구멍에 넣고 돌려봤다. 하지만 잘 맞지 않았다. 제발, 제발. 지혜가 중얼거렸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5시 52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다. 지혜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다. 창문. 베란다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들을 수도 있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래는 조용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요. 12층이요. 그때였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순간 얼어붙었다. 시부모가 돌아온 것이다. 현관문이 열리고 순이와 영수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스카프가 풀린 지혜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감히 도망치려고 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지혜는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직도 거짓말을 해? 영수가 휴대전화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 친정 부모도 다 알아. 내가 어떤 여자인지. 순이는 지혜를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등이 거실벽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사돈댁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일찍 돌아왔지. 영수가 차갑게 말했다. 순이는 바닥에 떨어진 스카프를 주워들었다. 이걸 어떻게 풀었어? 똑똑하네, 우리 며느리. 어머니, 제발이요. 저 좀 보내주세요. 지혜가 애원했다. 하지만 순이는 듣지 않았다.
잘못 안 했다고? 그럼 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 말해봐. 뭔데? 순이가 다그쳤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의 폭력을 말할 수는 없었다. 말 못하겠으면 계속 여기 있어. 영수가 말했다. 지혜는 공포에 질렸다. 전화 좀 쓸게요. 제 부모님께 연락해야 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이는 코웃음을 쳤다. 내 부모? 내가 무슨 얼굴로 부모를 봐?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순이가 지혜에게 다시 다가왔다. 지혜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뛰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다. 하지만 영수가 지혜보다 빨랐다. 그는 현관문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비켜주세요. 저 나가야 해요. 안 돼. 너는 여기서 반성해야 해. 지혜는 영수를 밀쳤다. 수갑찬 손으로 힘껏 밀었다. 영수가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지혜는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순이가 뒤에서 지혜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나요. 너 이 집에서 못 나가.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순이는 지혜의 머리채를 잡았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순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지혜는 문을 열었다. 복도가 보였다. 하지만 영수가 지혜의 팔을 붙잡았다. 나요. 지혜가 소리쳤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 한 명이 소리를 듣고 돌아봤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이웃이 다가오며 물었다. 지혜는 그 여자를 보며 외쳤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를. 하지만 순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좀 힘들어해서요. 정신적으로. 순이는 이웃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산후 우울증이 좀 있어요. 병원 가자는데 자꾸 싫다고 하네요. 이웃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를 보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영수가 단호하게 말하며 현관문을 닫았다. 이웃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지혜는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순이는 지혜를 거실로 끌고 갔다. 이제 그만 좀 해. 순순히 인정하면 편할 텐데. 인정할 게 없어요.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지혜가 울부짖었다. 순이는 지혜를 소파에 밀어 앉혔다. 그럼 왜 이혼하려는 건데? 이유를 말해봐. 그건. 지혜는 말문이 막혔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말 못하겠지? 거짓말이니까. 순이가 비웃었다. 지혜는 고개를 떨궜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순이가 남편에게 물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경찰에 신고하자. 이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다고. 지혜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제가 언제요? 방금 현관에서 나를 밀었잖아. 그리고 내 아내 머리채를 잡았고, 그건 제가 도망가려고. 도망? 왜 도망가? 죄가 없으면 도망갈 이유도 없잖아. 영수의 논리는 비정상적이었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맞아. 우리가 먼저 신고해야 해. 두 사람은 진지하게 그 방법을 고민했다. 지혜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저는 신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 좀 보내주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는 지혜를 빤히 쳐다봤다.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제발이요. 지혜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다. 순이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잠시 고민하는 듯 했다. 그리고 영수가 주머니에서 수갑 열쇠를 꺼냈다. 좋아. 보내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이혼 이야기 꺼내지 마. 지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수는 지혜의 수갑을 풀어줬다. 손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피도 조금 나 있었다. 가도 돼요? 가. 그리고 오늘 일은 잊어버려. 순이가 차갑게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왔다. 타고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혜는 벽에 기대섰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지혜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차들이 지나다녔다.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지혜는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112를 눌렀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혜의 목소리가 끊겼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신고자님, 괜찮으세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인천이요. 인천 남동구요. 저는 시부모한테 폭행당했어요. 그리고 감금당했어요.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인천 남부경찰서 저녁 7시 30분. 형사과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정민호 형사는 책상에 앉아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폭행, 감금, 강요. 심각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어디 있어? 이번 조사실에 계십니다. 후배 형사가 대답했다. 정민호는 서류를 들고 조사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목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다. 김지혜 씨 맞으시죠? 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민호는 맞은편에 앉았다. 제가 이번 사건 담당 형사 정민호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천천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시부모를 만난 것, 식사 후 시댁으로 간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정민호는 꼼꼼히 기록했다. 지혜의 진술이 끝나자 그는 물었다. 시부모님께서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를 의심했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이혼하려 한다고. 실제로는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이혼을 생각한 건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분이 뭘? 민준 오빠가 제 남편이 저를 때렸어요. 술만 마시면. 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뉴질랜드 가서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고요. 얼굴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네, 제 휴대전화에 있어요. 멍든 얼굴 사진이요.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어요. 네, 목이 계속 아파요. 지혜가 병원으로 간 사이 정민호는 피의자들을 소환했다. 박영수와 최순희. 1시간 후 두 사람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당당한 표정이었다. 저희가 왜 여기 와야 하는 겁니까? 영수가 불만스럽게 물었다. 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폭행, 감금, 강요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피해자인데요. 순이가 소리쳤다. 정민호는 놀라지 않았다. 일단 각각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이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다른 조사실로 갔다. 정민호는 영수를 마주 앉았다. 오늘 며느님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며느리가 저희를 공격했어요. 그 전에는요?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화를 했죠. 왜 이혼하려는지 물어봤어요. 정민호는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병원에서 찍은 지혜의 얼굴 사진이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는 사진을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뺨을 7번 때렸다고요? 스스로 수갑을 찼다고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박영수 씨, 거짓말하시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좀 흥분해서 때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정황상? 어떤 정황입니까? 8개월 만에 이혼하겠다는 게 정상입니까? 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았다. 녹음을 했다면서요? 영수는 또 당황했다. 네, 증거로 남기려고요. 그 파일 제출해 주세요. 영수는 결국 휴대전화를 꺼내 파일을 전송했다. 정민호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들었다. 지혜의 비명, 울음, 순이의 폭언.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다음은 순이 차례였다. 정민호는 3번 조사실로 갔다. 최순희 씨, 오늘 며느님을 폭행했습니까? 폭행이 아니라 훈계였어요. 어른이 아랫사람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뺨을 7번 때리는 게 훈계입니까? 그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리죠. 순이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민호는 어이가 없었다. 수갑을 채운 것도 훈계입니까? 도망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최순희 씨,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예요. 범죄라니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아무 죄도 없는 며느님을 폭행하고 감금한 겁니다.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사가 끝나고 정민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해자 진단서 나왔습니다. 전치 2주래요. 알았어. 며칠 후 박민준과의 통화 내용도 확보됐다. 민준은 처음에는 부모 편을 들었지만 경찰이 아내의 상처 사진을 보내주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박영수와 최순희는 공동상해, 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초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호부 법정.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차갑고 엄숙한 공간이었다. 박영수와 최순희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1심에서 영수는 벌금 2천만 원,
순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자신들은 아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재판 시작 전 영수는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이번엔 감형되는 거 맞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아니,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수차례 설명했지만 영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최한돈 부장판사가 법대에 앉아 서류를 살펴봤다. 방청석은 조용했다. 검사가 먼저 의견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외도 혐의로 단정하고 계획적으로 공항에서 유인해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뺨을 7차례 폭행하고 경찰 수갑을 채우고 재가를 물려 감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변호사가 반론했다. 피고인들은 아들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로서 걱정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가족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됐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의견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피고인 최순희 씨, 지금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순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법정에서 제대로 된 반성의 말을 꺼냈다.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지혜 씨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1심 내내, 수사 과정 내내 버텼던 사람이었다. 판사가 영수에게도 물었다. 피고인 박영수 씨는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판사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봤다. 오랜 침묵 후 입을 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영수와 순이는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영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었다. 피고인 최순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궜다. 1심보다 조금 줄었지만 집행유예는 유지됐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는 않아도 됐다. 하지만 정과 기록은 남는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초기에 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순이는 손을 꼭 쥐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사이에 이혼 조정이 성립됐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량을 정했습니다. 판사봉이 내려쳤다. 재판은 끝났다. 법정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걸어온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35년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정과자가 됐다. 민준이는 연락 없지요? 순이가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이후 민주는 부모와 연락을 끊다시피 했다.
지혜와는 이혼 조정이 마무리됐다. 자신의 폭력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주는 부모에 대한 원망도 컸다. 한편 김지혜는 그날 이후 오랫동안 악몽을 꿨다. 수갑의 감촉, 제갈의 감각, 시어머니의 손바닥. 잠들면 그날의 기억이 살아났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다. 이혼 후 다시 직장을 구했고 부모님 곁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지혜는 나중에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제가 그날 일을 이해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기억을 혼자 안고 살았을 거예요. 신고하기 정말 무서웠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를 내셨으니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죄인으로 단정했고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명목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법은 달랐다. 동기가 무엇이든 폭행은 폭행이었다. 사랑을 빙자한 폭력은 사랑이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못할 고통을 혼자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생 베테랑의 사연.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명 인생 베테랑의 사연.